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본질을 투시하는 비법, 본투비 지구과학의 안성진입니다. 자, 사구 다섯 번째 시간이죠. 5대 단원 문제들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154페이지의 1번 한번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림은 흑체 A와 B의 플랑크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뭐 문제 자체에 대한 해설보다는 자료에 대한 코멘트만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보시면은 이게 플랑크 곡선이라고 했잖아. 그지? 자, 기본적으로 이 플랑크 곡선이라는 표현은요, 이 그래프의 밑면적이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을 의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이건 플랑크 곡선이야 라고 알려줬으면 그때 이 그래프의 밑면적은 반드시 뭐가 된다? 그지?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서 얘기하는 그 이 값 있죠? 그 이 값이 된다. 시그마 t 4제곱. 아시겠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154페이지의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실 건데, 154페이지 2번. 자, 표는 별 A와 B의 표면 온도와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스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딱 보자마자 떠올려야 되는 공식이 빈의 변이 법칙이겠죠. 그죠?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와 반비례한다. 라는 게 딱 떠오르셔야 되겠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580이랑 290이라는 수 사이의 비율 관계가 딱 느껴지지 않아? 그치? 지금 보니까는 B가 A보다 2분의 1배입니다. 그렇다면 표면 온도는 B가 A보다 2배겠군요.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B의 표면 온도는 확대 좀 할게요. B의 표면 온도는 10,000켈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뭐 기억이나 니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건데 디귿선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 보시면 별의 표면에서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580나노미터 파장의 빛의 세기는 누가 더 강하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저 개념 단계에서 흑체 복사 법칙이란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동일 조건에서, 여기서 말하는 동일 조건이라 함은 방출 시간과 방출 면적이 통제된 걸 얘기하는 거죠. 즉,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즉, 동일 조건에서 방출되는 이 복사 에너지 양을 비교해서 봤을 때 아무래도 온도가 높은 물체일수록 모든 파장에서 더 많은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런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위 시간의 단위 면적이라고 하는 동일 조건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을 비교했을 때 표면 온도가 높은 놈일수록 모든 파장에서 더 많은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애초에 지금 디귿선지가 물어본 게 단위 시간의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었잖아요. 즉 빛의 색이었잖아. 그지? 그렇다면은 뭐 꼭 580나노미터 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파장에서 표면 온도가 더 높은 놈이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B가 A보다 강해야 되는데 얘는 A가 더 강하다라고 했으니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아? 지금 A가 람다 맥스가 580이다 보니까 A가 580에서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람다 맥스의 의미는 이 A에서 파장별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를 살펴봤을 때 그 중에서 이제 580나노미터에서 가장 강하게 나온다는 의미지 이 A가 B보다 580에서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뜻은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모든 파장에서 더 많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154페이지의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4페이지 4번입니다. 자, 일단은 포인트 제목을 보시면 LRT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건데 이 테이블이 표란 뜻이에요. 그래서 LRT 테이블 하면은 이제 광도와 반지름과 표면 온도를 나타낸 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지금 보니까는 태양과 A와 B의 반지름과 람다 맥스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표면 온도는 A가 가장 높니라고 묻고 있는데 이거 뭐 묻는 것 같아? 그치? 람다 맥스가 표면 온도랑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빈의 변이 법칙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같죠? 자, 지금 보니까는 이 A가 람다 맥스가 제일 어때? 람다 맥스가 제일 짧아요. 그렇다면 표면 온도는 제일 높다는 얘기겠구나. 그렇다면 기억은 적절하구나 라고 바로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니은 한번 보도록 하실 건데, 자, 절대 등급은 A가 B보다 크니라고 묻고 있어요. 자, 절대 등급을 묻고 있다는 건 광도 비교하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일단 광도 공식이 딱 떠올리셔야 되겠고, 지금 A가 주어잖아. 그지? 그래서 A가 B보다 요 각각의 값이 뭐 얼마인지 뭐 이런 거 따져볼 수 있도록 할 건데,
A는 B보다. 자, 일단 지금 보니까 A는 B보다 반지름이 몇 배인가요? 얘는 10이고 얘는 10분의 1이니까는 반지름이 100분의 1배네요. 맞습니까? 그다음 반지름의 제곱은 만분의 1배겠다. 즉 100의 제곱분의 1배겠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지금 A가 B보다 몇 배입니까? 일단은 람다 맥스가 지금 A가 B보다 몇 배예요? 3분의 1배예요. 그렇다면 표면 온도는 3배겠구만. 그지? 그렇다면 표면 온도의 4제곱은 몇 배가 되겠다? 그지? 3, 3, 9, 9, 81, 81배가 되겠다. 그렇다면 A는 B보다 광도가 만분의 81배구만 이란 거 알 수가 있고, 만분의 81배면 아무튼 1배보다 작은 거잖아. 그치? 그렇다면 더 작다는 뜻이죠, 광도가. 그치? 따라서 A는 B보다 광도가 작으니 절대 등급은 더 크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보기에서 묻는 애들끼리만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우리가 답을 고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뭐 개념이나 기출 단계에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애초에 이런 문제들은 이제 광도 공식을 이용한 그런 풀이를 물어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 들어갈 때부터 이 광도 공식에 필요한 물리량들을 미리미리 계산해 놓고 가면 편리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은, 자, 봐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반지름이 태양에 대한 상대값으로 나와 있죠. 그지? 그러면 우리가 옆에다가 이 람다 맥스를 통해서 표면 온도를 또 표현을 해주도록 할 건데, 이때 표면 온도도 누구에 대한 상대값으로 표현해 줘야 돼? 태양에 대한 상대값으로 표현해 줘야 돼.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자, 봐봐요. 우리가 광도 공식이 이제 이렇게 쓰잖아.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과 표면 온도의 4제곱의 곱에 비례한다.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게 원래 지금 보시면은 이게 비례 표시잖아. 그지? 근데 이때 이 각각의 물리량을 어떤 특정한 별에 대한 상대값으로 통일을 해주게 되면 이게 우리가 비례 표시를 등호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자, 태양 광도 1이라고 하고 태양 반지름 1이라고 하고 태양의 표면 온도 1이라고 해봐. 그럼 이 값이 전부 다 1이 되니까 여기가 등호가 성립해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이 물리량들을 모두 어떤 특정한 별에 대한 상대값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이 비례 관계식을 등호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지금부터 활용을 하도록 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표면 온도도 태양에 대한 상대값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다 라는 거. 따라서 태양의 표면 온도를 1로 잡아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지금 A는 태양보다 람다 맥스가 절반이니까 표면 온도는 2배겠네. 그지? 한편 지금 B는 태양과 비교했을 때 람다 맥스가 몇 배입니까? 이게 2분의 3배 맞나요? 2분의 3배? 그렇다면 표면 온도가 3분의 2배가 될 테니 표면 온도가 3분의 2겠구만. 맞아?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반지름 옆에다가 반지름 제곱을 미리 써주고요. 표면 온도 옆에다가 표면 온도 4제곱을 미리 써줘. 자, 1에다가 제곱 때리면 1, 10분의 1에다가 제곱 때리면 100분의 1, 10에다가 제곱 때리면 100이 되죠. 자, 그다음에 표면 온도 4제곱도 한번 구해보시면 1에다가 4제곱 때리면 1, 2에다가 4제곱 때리면 4, 4, 16, 3분의 2에다가 4제곱 때리면 9, 9, 81분의 2, 4, 4, 16, 81분의 16이 되죠. 그리고 이때 반지름의 제곱과 표면 온도의 4제곱의 곱이 광도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광도는 누구에 대한 상대값이다? 그치? 당연히 태양에 대한 상대값이다. 지금 보시면은 반지름의 제곱과 표면 온도의 4제곱의 곱이 곧 광도가 되게끔, 즉 등호가 성립하게끔 지금 논리 구조를 짜준 건데, 그러려면은 광도든 표면 온도든 반지름이든 모두 다 태양에 대한 상대값이어야 되는 거거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여러 별들의 물리량이 표로 나와 있을 때 이 표 자체에다가 우리가 광도 공식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여러 별들의 물리량을 우리가 한꺼번에 좀 비교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단 요때 요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 뭐 광도 이런 수치들이 어떤 특정한 별에 대한 상대값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 즉 상대값의 기준이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그거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아무튼 간에 광도 한번 계산해 보면은 1에다가 1 곱하면 1이 되고요. 100분의 1에다가 16 곱하면 100분의 16이 되고요. 100에다가 81분의 16 곱하면 81분의 1600이 되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니은을 한번 보시면은 A와 B 사이의 광도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A보다는 B가 광도가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A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디귿도 한번 보실 건데, A와 B의 광도 계급은 5냐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즉 A와 B가 둘 다 주계열성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귀류법으로 풀립니다. 왜냐면은 귀류법이라는 게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근데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했네. 그러니까 네 말은 틀렸어. 이게 귀류법이잖아요. 자, A와 B가 주계열성이라고 쳐봐.
근데 주계열성끼리 비교했을 때는요, 반지름이 더 작은 놈이 표면 온도도 더 낮아야 되거든. 그지? 근데 지금 A가 B보다 반지름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표면 온도는 더 높아.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이게 둘 다 주계열성일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둘 다 주계열성이라고 쳐봤더니 모순이 발생했다. 따라서 둘 다 주계열성은 아니다라는 논리인 거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답은 이제 기역,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괜찮?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페이지 좀 넘겨서 162페이지의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2페이지 5번입니다. 자, 일단 별 A, B, C의 뭐 반지름과 람다 맥스와 광도가 나와 있고요. 태양의 람다 맥스가 500나노미터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문제풀이에 필요하니까 알려줬겠지. 그지? 자, 일단은 지금 이 표를 딱 보니까는 뭔가 이 광도 공식에 필요한 물리량을 미리 좀 계산해 보고 싶은 느낌이 딱 듭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반지름 옆에다가 반지름의 제곱을 한번 써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A 같은 경우엔 지금 0.01이니까 100분의 1이니까 제곱 때리면 만분의 1이 되죠. 확대 좀 할게. 그래서 100의 제곱분의 1, 만분의 1 이렇게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몰라, 반지름을. 그지?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 10이니까 제곱 때리면 100이 됩니다. 괜춘? 자, 그 다음에 람다 맥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 옆에다가 표면 온도에 대한 정보를 상대값으로 쓰도록 할 거건데, 여기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A의 표면 온도를 1로 잡아가지고 막 계산을 하려는 분들이 아마 계셨을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런 거 쓸 때, 이 상대값의 기준이 되는 별을 통일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지금 여기서 반지름이 누구에 대한 상대값으로 나와 있어? 태양에 대한 상대값으로 나와 있지. 그렇다면 표면 온도도 누구에 대한 상대값으로 표현해야 돼? 태양에 대한 상대값으로 표현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 태양의 표면 온도를 1이라고 할 때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태양보다 람다 맥스가 2분의 1배잖아. 그럼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2배니까 얘는 표면 온도가 2가 돼야지. 괜찮아요? 그러면은 뭐 B도 마찬가지로 2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면 온도 4제곱도 옆에다가 한번 써볼까? 표면 온도 4제곱을 한번 써주자라고 한다면은 2에다가 4제곱 때리면 16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의 제곱과 표면 온도의 4제곱을 곱해가지고 광도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는데, 자, 지금 보니까 이게 만분의 1이고 요게 지금 몇이야? 16이잖아. 그치? 그럼 두 개 곱하면 만분의 16.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16에다가 몇을 곱해야 100이 됩니까? 16에다가 16분의 100을 곱해야 100이 되죠. 그죠? 그러면 얘는 반지름의 제곱이 16분의 100이라는 거니까 반지름은 4분의 10, 즉 2분의 5가 되겠네요. 즉 2.5가 되겠네. 괜찮? 자, 그 다음에 100에다가 몇을 곱해야 100이 됩니까? 그죠? 1을 곱해야죠. 그렇다면 표면 온도 1이고, 얘는 람다 맥스가 태양과 같은 500나노미터겠구만. 괜찮?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풀이를 할 때 항상 상대값의 기준이 되는 별을 통일시켜야 된다라는 걸 꼭 좀 알아두시길 바라. 자, 그럼 기억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기억. A와 B의 절대 등급 차가 15등급 차보다 작니? 그러니까 15등급보다 작니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절대 등급이 15등급이 차이가 나면 이게 광도가 몇 배 차이 나는 걸까요? 5등급 차이 나면 100배, 10등급 차이 나면 10,000배, 15등급 차이 나면 100만 배, 즉 10의 6승배 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지? 지금 보시면은 B가 A보다 광도가 더 크긴 한데 이게 아무리 봐도 10의 6승배보다는 작은 것 같습니다. 그치? 따라서 A와 B의 절대 등급 차이가 15등급만큼 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뭐 기억은 적절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괜찮? 자, 그다음에 니은 한번 보도록 하시면 C의 람다 맥스는 500이라는 거 우리가 구했고요. 그 다음에 D가 C의 광도 계급이 5냐, 즉 C가 주계열성이냐고 묻고 있는데 화면 확대 좀 할게. 자, 지금 태양의 표면 온도를 1이라고 했을 때 C의 표면 온도가 1이란 말이에요. 그럼 C는 지금 태양과 표면 온도가 같아. 근데 반지름이 태양보다 허벌나게 크네. 그럼 얘는 주계열성일 수가 없죠. 주계열성끼리 비교했을 때는 표면 온도가 같을 때 반지름도 같아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아무튼 간에 그래서 답은 이제 기역, 니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서 155페이지의 6번, 155페이지의 6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155페이지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별 A와 B의 분광형 절대 등급 광도 계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면 확대 좀 해볼게요. 자, 지금 A 보니까 광도 계급이 몇이다? 1이다. 자, 1이면 이거 뭐지? 이거 초고성이다. 초고성. 그지? 초고성. 자, 그 다음에 지금 B를 보니까는 이게 광도 계급이 무엇이다? 7이다. 광도 계급이 7이면 이게 뭐더라? 백색 외성이다. 백색 외성.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B의 분광형에 대한 정보가 구멍이 뽕 뚫려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 뭘? 이게 대충 어느 정도쯤 될지. 어떻게 해요? 얘 이름이 뭐야? 백색 외성이잖아. 백색이라는 거는 무슨 분광형의 특징이지? A형. 그러면은 뭐 정확하게 몰라도 이 B 같은 경우에는 대충 A형 근처의 분광형을 가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물론 이 백색 외성이라고 해서 전부 다 백색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약간 누르스름한 백색도 있고 약간 푸르스름한 백색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A형 근처의 분광형을 가질 것이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M형보다는 분광형이 좀 더 고온의 분광형일 것이다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 괜찮? 자, 그럼 이 상태로다가 한번 썬지 들어가 보게 되면은, 자, 기억 보시면 별의 람다 맥스가 A가 기니 B가 기니 뭐 그런 걸 묻고 있단 말이요. 그죠? 근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M형, B 같은 경우에는 A형 근처에 분광형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아무래도 A가 B보다는 표면 온도가 어떨 것 같아? 낮을 것 같아. A가 B보다는 표면 온도가 더 낮다. 그럼 람다 맥스는 더 길겠죠? 그럼 A가 더 긴 거니까 적절하네. 그지? 자, 그다음에 니은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A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10.8보다 크냐? 라고 되어 있는데 A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10.8보다 큰가? 자, 지금 보시면은 A는 초고성이란 말이요. B는 백색 외성이란 말이요. 초고성은 H활도상에서의 위치를 생각해 봤을 때 무조건 백색 외성보다는 광도가 큽니다. 그치? 광도가 크다는 거는 절대 등급은 어떻다? 더 작다는 얘기다. 따라서 A 같은 경우에는 절대 등급이 플러스 10.8보다는 작겠네. 그치? 따라서 니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디귿, 별의 평균 밀도는 당연히 초고성이 더 작죠. 따라서 A가 더 작다. 따라서 디귿 틀렸고 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5 흡수선의 상대적 색이 들어가 볼 건데 수특 155페이지 7번 문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55페이지 7번입니다. 자, 요거는 디귿선지에 대한 해설만 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디귿선지 보시면 분광형이 K0형인 별의 대기에는 철이 이온 상태보다 중성 원자 상태로 많이 존재하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 자, 이게 문제의 의도는 지금 요 K0형을 지금 딱 살펴보시면은 이게 중성 철의 흡수선 세기가 이온화된 철의 흡수선 세기보다 더 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철이 중성 상태로 좀 더 많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디귿은 적절하다라는 게 이게 문제의 논리거든요. 근데 이거 풀고 나면은 선생님 우리 분명히 저 개념 단계에서 이 별들마다 흡수선의 종류라든가 세기가 다양한 이유는 구성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요런 놈이든 요런 놈이든 요런 놈이든 구성 성분은 대체로 다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 같은데 그거랑 뭐가 좀 상충되는 느낌인데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 자,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은 무엇이었냐면 이 표면 온도가 요런 놈이든 요런 놈이든 요런 놈이든 철이라는 원소 자체의 함량은 다 비슷하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그래프가 요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제가 개념 단계에서도 언급을 드린 바가 있지만 표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철이라는 원소의 함량 자체는 일정하지만 그 안에서 중성철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이온화된 철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중성철의 흡수선의 세기가 점차 약해지고 이온화된 철의 흡수선의 세기가 점차 커지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 오케이? 지금 이 디귿선지에서 묻는 거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중성철의 흡수선의 세기가 이온화된 철의 흡수선의 세기보다 세니까 이때는 중성철의 비율이 더 높은 거구나 라고 해가지고 디귿선지를 해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표면 온도가 높은 놈이라도 철이라는 원소 자체의 함량은 뭐 거의 일정해요.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이 중성철의 비율이 대체로 감소하고 이온화된 철의 비율이 대체로 증가하게 되면서 중성철의 흡수선의 세기는 점차 약해지고 이온화된 철의 흡수선의 세기는 대체로 커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라는 거. 오케이? 그거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157페이지의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7페이지 13번입니다. 자, 그림은 어느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딱 보더라도 지금 PP 반응 나타낸 거죠. 요거는 니은 선지에 대한 코멘트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보시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당연히 틀린 얘기가 되겠고 지금 이게 PP 반응이 수소 원자핵 6개가 반응에 참여해가지고 2개는 방출되고 이제 나머지 4개가 융합돼가지고 헬륨의 원자핵이 되는 것인데 따라서 이 수소 원자핵 4개가 이제 반응물이 되는 것이고 이제 헬륨이 생성물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뭐가 일어난다? 그치? 질량 결손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것이 에너지로 변환되어서 방출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럼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이 둘의 질량은 서로 같지가 않겠죠. 그쵸? 질량이 일부가 결손이 되니까요. 질량이 누가 더 크다고 해야 돼? 그치? 수소 원자핵 4개가 질량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딜 봐주시냐면 157페이지에 16번 한번 볼게요. 157페이지에 16번 보시면 자, 그림은 원시별 A와 B의 진화 경로를 HR도상에다 나타낸 거고요. A와 B의 질량은 각각 태양 질량의 0.5배와 10배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질량이 좀 커다란 별은요. 대체로 수평에 가까운 진화 경로로 진화를 하고요. 질량이 좀 작은 그런 별들은요. 대체로 수직에 가까운 진화 경로로 진화를 한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확대 좀 할게요. 요 A가 아무래도 이 태양 질량의 10배 B가 아무래도 0.5배쯤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되는 과정에서 물론 질량의 소폭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구과학 원 수준에서는 질량이 그냥 거의 보존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태양 질량의 10배짜리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되면 태양 질량의 10배짜리 주계열성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상태로 한번 선지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기억 보시면 반지름의 변화량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그죠? 자, 근데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 HR도상에서 이렇게 우상단 쪽으로 갈수록 뭐가 커지는 방향이야? 반지름이 커지는 방향이라는 사실. 그럼 지금 누가 보더라도 A의 반지름 변화폭이 B의 반지름 변화폭보다 좀 더 크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잘 안 와닿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만 정량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라고 한다면은 제가 HR도가 온전히 그려져 있을 때 이 등반지름선을 작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 확대 좀 할게요. 자, 일단 태양 정도의 위치, 태양 정도 주계열성의 위치를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요게 지금 태양 광도에 해당되니까는 여기다가 점을 요렇게 찍어주시면 이게 태양 정도 질량의 주계열성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태양의 절대 등급이 플러스 5등급 정도 되잖아요. 따라서 이거를 세로축을 절대 등급으로 바꿔서 생각했을 때 여기가 이제 플러스 5등급이 되겠고 태양 광도에서 100배가 되면은 0등급이 되죠. 절대 등급이. 그 다음에 거기서 또 100배가 되면은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등급이 되죠. 이때 이 마이너스 5등급 언저리에서 태양을 지나가게끔 선을 딱 그어주시면 이게 대략적인 등 반지름선의 기울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기울기에 맞춰가지고 요 A 같은 경우에는 등 반지름선의 변화폭이 요 정도쯤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 그렇지? 요 정도쯤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등 반지름선의 변화폭이 기울기 맞춰서 딱 그려주게 되면은 요 정도쯤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B보다는 A가 등 반지름의 변화폭이 조금 더 큽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반지름의 변화량도 A가 좀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근데 여기서 잠깐만 나중에 우리가 좀 심화 개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등 반지름선이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변화폭이 크다고 해가지고 반지름의 변화량이 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좀 심화 개념에서 나중에 심화 문제풀이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가 아무래도 이 반지름의 변화폭이 좀 더 크니까 이 반지름의 변화량도 좀 더 큰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의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기억은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니은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절대 등급의 변화량인데 지금 보시면 요 세로축이 광도가 로그 스케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한 칸당 100배 차이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요 한 칸이 절대 등급 5등급에 해당이 될 거야. 그지?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세로축의 변화폭이 클수록 절대 등급의 변화폭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무래도 A보다는 B가 이 세로축의 변화폭이 좀 커요. 따라서 B가 절대 등급의 변화량이 좀 더 클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니은은 적절하지 않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디귿 한번 보시면 주계열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질량이 큰 별일수록 모든 진화 과정이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A가 B보다는 이 시간이 더 짧게 걸릴 것이고요. 그러면 A가 B보다 이게 더 작은 거니까 이게 적절하지 않네. 그지? 그래서 답은 이제 기억 1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9페이지에 21번 한번 볼게요. 자, 159페이지에 21번 보시면 그림은 어느 별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성운 A와 중심액 B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딱 봐도 뭐인 것 같아? 그지? 행성상 성운을 나타낸 것입니다. 뭐라고? 행성상 성운을 나타낸 것이에요.
자, 행성상성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이 최후의 단계에서 이 중심액은 쫙 쪼그라들어서 백색 외성이 되고 이 외곽부는 우주에 흩뿌려져 가지고 행성상성운이 되는 뭐 그런 거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 중심부에 이렇게 백색 외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생각해 주셔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초신성 잔해 같은 경우에도 요거랑 비슷한 모습을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초신성 잔해 같은 경우 이제 중심부에서 뭔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걔네들은 너무나도 광도가 작아가지고 H활도에 표현이 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측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야.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아, 이게 초신성 잔해는 아니겠구나. 오케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일단 기억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니은 한번 볼게요. 자, A는 대부분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니? 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 자, 주로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무엇이다? 그지? 바로 이 백색 외성입니다. 이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이 헬륨 핵융합까지 하고 나서 이제 주로 탄소로 된 중심액이 쫙 쪼그라들어서 만들어지는 게 백색 외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로 탄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백색 외성은. 근데 헬륨 핵융합 과정에서 일부 산소가 조금 만들어질 수는 있기 때문에 산소도 일부 포함할 수는 있어. 그래서 주로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그거는 요 B, 백색 외성에 대한 이야기고, 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요 행성상성운은 당연히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치? 수소나 헬륨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왜 수소와 헬륨일까? 아, 그지? 이 외곽부에 있는 요 가스들은요, 대부분이 핵융합 반응에 참여한 적이 없어. 핵융합 반응은 요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별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의 수소 함량, 약 74%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 행성상성운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수소 함량이 대략적으로 74% 정도를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이.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디귿은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B의 평균 밀도는 초고성의 평균 밀도보다 당연히 큽니다. 백색외성이 초고성보다 평균 밀도가 더 크죠. 따라서 디귿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9페이지에 2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59페이지에 23번 보시면은 그림은 어느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B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확대 좀 할게요. 자, 일단 지금 보시면은 이 중심액이 뭐 하고 있다? 수축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액을 둘러싸고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아, 지금 이게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수소 껍질 연소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별의 외곽부가 팽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요. 자, 우리가 이런 상태일 때 이 단계를 이제 준거성부터 적색거성 초기에 이르는 그런 단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때 핵심 포인트는 이 중심액이 지금 수축하고 있지. 이때 이 중심액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일어나지 않아. 그지? 이게 지금 주계열성이 딱 끝나고서 이제 주로 헬륨으로 된 중심액이 쫙 수축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심 온도가 계속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중심 온도가 상승하다가 이 중심 온도가 1억 켈빈에 도달했을 때, 그때 이때 이 중심액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 꼭 좀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이때 우리가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적색거성이 되고서도 이 초기에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는 계속 이런 내부 상태를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색거성이라고 해가지고 중심액에서 무조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요런 상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적색거성이라고 무조건 중심액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숙지를 해주시고, 자, 이 상태로 기니 D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기억 보시면 A 영역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니은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A와 C의 온도 차이가 커지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수축을 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온도가 점점 어떻게 돼? 올라가요. 한편 C 같은 경우에 지금 팽창을 하고 있잖아. 시간 지남에 따라 온도가 점점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됩니다. A는 안 그래도 중심부에 있어서 뜨거운 놈인데 얘는 더 뜨거워져. 근데 이 외곽부에 있는 C는 안 그래도 좀 차가운 녀석인데 더 차가워져. 당연히 이 둘의 차이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점점 커지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중심부와 이 외곽부의 온도의 차이가 커지게 된다라는 거. 따라서 니은은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디귿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A, B, C 영역에서 수소의 질량비를 비교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주로 헬륨으로 된 중심액이 수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주로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가 거의 결여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한편 요 B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계속 헬륨으로 바뀌고 있는 거니까 수소가 물론 있긴 있을 텐데 헬륨으로 좀 바뀐 상태일 거야. 그지?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핵융합 반응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뭐 대부분이 수소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수소의 함량을 비교해 보시오라고 하면은 A가 제일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조금 줄어있는 B가 그 다음으로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핵융합 반응에 참여한 적이 없는 C가 수소 함량이 가장 풍부할 겁니다. 그죠? 따라서 디귿은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괜찮? 그래서 답은 이제 니은 디귿 4번이 되겠고요. 제가 이 올려드린 PDF 파일에 요 태양의 진화 경로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라고 지금 써놨잖아. 그죠? 아직도 이 태양의 진화 경로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요 각각의 진화 경로에서 내부 구조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머릿속에서 탁탁탁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161페이지의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그림 가와 나는 별 A를 서로 다른 필터로 관측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가와 나를 관측한 필터는 각각 445, 658 부근의 파장의 빛을 통과시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가 445에 해당되는 파장이라고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나가 658에 해당되는 파장이라고 알려줬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딱 봐도 뭔가 색지수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거든? 색지수가 B등급 마이너스 V등급이잖아. B필터로 관측한 등급 빼기 V필터로 관측한 등급. 따라서 이 둘 중에 뭐가 B필터에 가깝고 뭐가 V필터에 가까울까? 그런 걸 생각해 볼 건데 B필터는 물루 필터, 파장이 좀 짧은 그런 필터죠. 그죠? 그러니까 관측하는 파장이 좀 짧은 그런 녀석이죠. 그러면은 뭐 당연히 아무래도 가가 좀 더 B 필터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그렇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관측 파장이 좀 긴 나가 V 필터에 가깝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기억 보도록 할 건데, 자, A의 겉보기 등급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A의 겉보기 등급이 누가 더 크게 나타나니? 자, 근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 A는요, 가보다는 나에서가 겉보기 밝기가 더 밝습니다. 그죠? 겉보기 밝기가 가보다는 나에서 더 밝아. 근데 그렇다면 겉보기 등급을 매겼을 때는 스몰 m이라고 쓸게요. 겉보기 등급을 매겼을 때는 나가 더 등급이 작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괜찮? 그 다음에 니은 A의 색지수는 플러스 값이니?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이때 색지수의 정의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색지수는요, B등급 마이너스 V등급이고요. 이게 B 마이너스 V로 많이 쓰긴 하지만, 이게 B등급에서의 밝기 빼기 V등급에서의 그러니까 B필터에서의 밝기 빼기 V필터에서의 밝기가 아니라, B필터에서의 등급 빼기 V필터에서의 등급이다. 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우리가 앞에서 판단하길 요 A는 나에서가 등급이 더 작았잖아. 그지? 그럼 얘는 B등급이 좀 더 크고 V등급이 좀 더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다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니까 이 값이 아무래도 양수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색지수는 플러스 값이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 자, 그러면 디귿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A가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즉 람다 맥스에 대해서 지금 비교해보라 라고 돼 있는데 그러려면 일단 표면 온도를 비교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A는 지금 색지수가 플러스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했고요. 이 색지수는 A0형에서 0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그렇다면 A0형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분광형인 O5 같은 경우에는 색지수가 마이너스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O5는 색지수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문제의 A는 색지수가 플러스. 근데 색지수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작다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럼 당연히 이 표면 온도는 확대 좀 할게요. 표면 온도는 O5가 이 문제의 A보다 표면 온도가 더 높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람다 맥스 같은 경우에는 O5보다는 A가 길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따라서 O5형인 별보다 짧다라는 건 디귿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답은 이제 니은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2페이지의 6번 문제 한번 볼 건데 이거 광도 계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분광형이 모두 A3형인 별 가와 나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와 나의 광도 계급은 1과 5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개념 단계에서 그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니? 자, 광도 계급 1이 있고 광도 계급 5가 있으면 이때 흡수선의 두께 누가 더 두꺼워요? 5가 더 두꺼워요. 그죠?
이게 광도 계급의 숫자가 클수록 흡수선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숫자의 폭이 커지잖아. 그치? 흡수선의 폭도 커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딱 보더라도 동일한 흡수선의 두께가 좀 더 두껍게 나타나는 나가 광도 계급이 좀 더 크겠구나. 그렇다면 나가 5겠고 가가 1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 가 같은 경우에는 광도 계급 1, 즉 초거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에 광도 계급 5, 주계열성에 해당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로다가 한번 썬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억 보시면은,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크냐? 라고 돼 있는데, 자, 동일한 분광형끼리 비교했을 때, 초거성이 당연히 주계열성보다 반지름이 커요. 그쵸? 그래서 그런 점 생각해 봤을 때 기억은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니은, 별이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 즉, 광도를 비교하는 거죠. 단위 면적이라는 키워드가 안 들어가 있잖아. 그치? 단위 면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서 얘기하는 이 값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광도죠. 그냥 별을 지시하고 걔가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니까. 그치? 아무튼 동일한 분광형에서 초거성이랑 주계열성의 광도를 비교하면 당연히 초거성이 광도가 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 자, 디귿 보시면 별의 평균 밀도가 클수록 동일한 흡수선의 폭이 넓게 나타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개념 단계에서 압력 선폭 증대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거든. 근데 이 디귿 선지가 그걸 알고 풀라는 게 문제의 의도가 아니야. 이 디귿 선지의 의도가 뭐냐면 요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HR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 HR도 상에서 우상단으로 가는 방향이 반지름이 커지는 방향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거랑 정확하게 반대되는 방향이 별의 평균 밀도가 커지는 방향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HR도에 찍히는 별이라면 반지름이 작을수록 평균 밀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근데 우리 광도 계급 생각해보자. 광도 계급. 자, 이렇게 1과 5가 있다라고 칠게요. 1과 5가 있다고 칠게요. 자, 이 광도 계급에서 흡수선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즉 광도 계급의 숫자가 좀 더 작아질수록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고 했더라? 반지름이 더욱 커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잖아. 초거성이 주계열성보다 같은 분광형에서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더 크잖아요. 맞지? 근데 HR도에 표현되는 별들은 평균 밀도가 클수록 반지름이 작다니까. 그치? 평균 밀도가 클수록 반지름이 작다니까. 그러면은 흡수선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별의 평균 밀도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혹은 별의 평균 밀도가 클수록 흡수선의 두께가 두껍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디귿 선지의 의도는 압력 선폭 증대 현상을 알라는 게 문제의 의도가 아니라 HR도에 표현되는 별은 반지름이 작을수록 평균 밀도가 크다. 따라서 동일한 분광형끼리 비교했을 때 광도 계급의 숫자가 클수록 흡수선의 두께가 두껍고 반지름이 작으니 평균 밀도는 아무래도 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요게 문제의 의도였다. 자, 그래서 답은 기니디 5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8번 한번 보십시다. 자, 163페이지 8번입니다. 자, 요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 화면 확대 좀 할게요. 자, 무엇이냐면은 이 겉보기 등급이든지 절대 등급이든지 간에 등급이 한 등급이 작다라고 하면은 이게 밝기가 몇 배란 뜻입니까? 그죠? 2.5배라는 뜻이다. 물론 약이지만 그치? 이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등급이 작다라고 하면 2.5배에서 또 2.5배가 되는 거니까 6.25배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세 등급이 작다면 어떨까? 그죠? 그럼 6.25에서 또 6.25에서 또 2.5배가 되는 것인데 이 계산해 보시면 15점 몇 배가 나와. 근데 애초에 그냥 우리가 약으로 치기로 한 거니까는 이거 뭐 약 16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럼 4등급이 작으면 어떨까요? 이게 40배가 되고 5등급이 작아지면 이제 100배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관계는 여러분들 꼭 좀 암기를 해주시길 바란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이게 문제풀이에 되게 유용하거든.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더불어서 요거까지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뭐냐면 자, 봐봐. 이게 등급이 2.5등급이 작으면은 이게 밝기가 몇 배일까요? 자, 생각해봐.
2.5등급이 작은 상태에서 또 2.5등급이 작아지면 총 5등급이 작아지는 거지. 근데 그게 100배래. 자, 2.5등급이 작아지는 게 예컨대 밝기가 n배가 되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럼 n배가 된 상태에서 또 n배가 되면 100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n이 뭐가 돼? 10이 돼. 아, 그러다 보니까는 2.5등급이 작다는 건 밝기가 10배란 얘기구나 라는 게 되는 거고요. 괜찮? 같은 논리로 1.5등급이 작은 경우도 우리 판단할 수 있다. 1.5등급 작은 상태에서 또 1.5등급이 작으면은 3등급이 작은 게 되죠. 근데 그게 16배래. 그렇다면은 요게 n배라고 했을 때 n배 두 번 하면 16배가 되는구나. 그럼 n배가 몇 배야? 4배잖아. 그지? 따라서 1.5등급이 작으면 4배가 밝기가 밝은 거구나. 요거까지도 여러분들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요게 숙지가 되어 있다면은 자, 우리 요 8번 문제 조금 더 수월하게 좀 풀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볼게요. 자, 표에 별 ASD가 나와 있습니다. 왠지 얘네들을 H활도에 찍고 싶은 마음이 막 들죠. 그죠? 그래서 찍어보도록 할 건데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4000켈빈이랴. 확대 좀 하자. 자, 지금 요 가로축이 표면 온도가 아니라 분광형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4000켈빈이 정확하게 어떤지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렵지만 우리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 여기가 지금 G2형이라는 거를 읽을 수가 있고요. 그죠? G2형일 때 표면 온도가 대략 6000켈빈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5800켈빈이지만. 그지? 그러면 대략 4000켈빈이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표면 온도가 살짝 낮으면 대충 여기쯤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A가 태양보다 광도가 10분의 1배야. 10분의 1배. 그치? 우리 조금 전에 판단하기를, 밝기가 10배면은 2.5등급이 작은 거라고 했고, 그럼 밝기가 10분의 1배면은 2.5등급이 큰 거겠죠. 그러면 태양의 절대 등급이 플러스 5등급쯤 된다라고 했을 때 태양보다 절대 등급이 2.5등급이 크다? 그렇다면은 플러스 7.5등급 정도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A는 대충 요 정도에서 점이 찍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야. 그지? 물론, 여기까지 잘 모르더라도 대충 느낌적으로다가 얘가 대충 여기쯤에 찍히겠네라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는 해. 오케이? 하지만 우리가 이걸 알고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좀 별의 위치를 H활도상에서 특정해보는 이런 게 또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 광도가 태양의 100배래. 그러면 절대 등급이 태양보다 5등급이 작아야 되는 거니까는 0등급이겠죠, 절대 등급이. 절대 등급이 0등급일 거고 표면 온도가 A랑 똑같네. 그러면은 A랑 표면 온도가 똑같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B는 여기쯤에 점이 찍힐 것이고 얘는 빼도 박도 못하게 뭐가 되겠다? 적색 거성이 되겠다. 자, 그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태양보다 광도가 100분의 1배네. 그렇다면 5등급이 크다는 얘기죠, 태양보다. 그지? 그렇다면은 절대 등급이 플러스 10등급 정도 될 것이고, 그지? 플러스 10등급 정도 될 것이고, 표면 온도가 보니까는 11,000켈빈이네. A0형이 10,000켈빈이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 11,000켈빈이면 이것보다 살짝쿵 높아서 이 정도쯤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C의 위치가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거야.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D도 한번 찍어보시면 D도 C랑 지금 표면 온도가 똑같네. 근데 지금 광도가 태양의 10배야. 광도가 태양의 10배면은 태양보다 절대 등급이 몇 등급이 작은 거지? 확대할게요. 짜잔, 몇 등급? 2.5등급이 작은 거죠. 그죠? 그러면 태양보다 2.5등급이 작으면은 절대 등급이 플러스 2.5등급 정도 되겠다. 맞습니까? 플러스 2.5등급 정도 되겠다. 그렇다면은 요 D 같은 경우에는 대충 위치가 여기쯤에 점이 찍히겠구만 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 맞죠? 그럼 우리가 A, B, C, D의 위치를 모두 파악했고요. A랑 D는 누가 봐도 뭐야? 주계열성이고 B는 적색허성, C는 백색외성이다 라는 걸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괜춘? 요 1번부터 5번에 해당되는 선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요 등급과 밝기 사이의 관계, 오케이? 요거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이거를 바탕으로다가 요 A, B, C, D의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H활도에 찍어보자. 요게 핵심.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64페이지에 9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64페이지 9번입니다. 자, 일단 PDF 파일 보시면은 깊이에 따른 온도차라고 포인트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이실 건데 이 깊이에 따른 온도차를 온도경사라고도 한다는 거 우리 개념 단계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림 가에서 A와 B가 질량이 다른 주계열성 A와 B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A 같은 경우에 지금 중심액을 포함해서 2층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 가장 바깥쪽에 복사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질량이 좀 커다란 그런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에 해당되죠.
태양 질량의 1.5배 내지 2배 이상 큰 그런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B 같은 경우에는 딱 태양 정도 질량이 좀 작은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중심핵을 포함해서 3층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가장 바깥쪽에 대류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괜찮지? 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떤 걸 배웠냐면은 일단은 온도 경사가 큰 경우, 즉 깊이에 따른 온도차가 좀 큰 경우에는 이게 복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기보다는 대류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대류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편 온도 경사가 좀 작은, 즉 깊이에 따른 온도차가 좀 작은 그런 경우에는 복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복사를 통해서 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복사층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역도 성립하는 거야. 뭐냐면은 대류층이면은 이게 온도 경사가 크기 때문에 대류층이 형성이 된 거고요. 오케이? 이 복사층인 거면은 이게 온도 경사가 작기 때문에 복사층이 형성된 겁니다. 괜찮아? 요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제 기역선지를 보면 의도가 보이실 건데, 기역선지 보시면 중심핵에서 깊이에 따른 온도차는 A가 B보다 크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지금 A를 보시면은 중심핵에서 대류가 일어나고 있어. 그럼 중심핵에서 온도 경사가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요 B 같은 경우에는 중심핵에서 지금 대류가 안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그럼 여기는 온도 경사가 크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아무래도 온도 경사, 중심핵에서의 온도 경사는 A가 더 크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따라서 기역은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 개념 자체가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온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니은과 디귿 같은 경우에는 해설로도 충분히 판단이 되실 것 같아서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잠깐만, 선생님, 이 중심핵에서 대류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물질들이 막 서로 뒤섞이면서 온도가 좀 균일해질 것 같은데요. 그럼 온도 경사가 작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별의 중심핵에서 이렇게 대류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중심핵은 내부로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게끔 돼 있고요. 온도 경사가 여전히 크게 나타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건가요? 한다면 물론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온도가 좀 균일해지려는 효과가 존재하긴 하겠지. 근데 그보다 이 중심핵 내부로 깊이 들어갈수록 수소핵융합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 중심핵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게 되는 그 효과가 훨씬 더 우세.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중심핵은 내부로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게끔 돼 있고 온도 경사가 여전히 크게 나타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대류층이 나타난다, 거기는 온도 경사가 크겠구나, 복사층이 나타난다, 온도 경사가 작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66페이지 14번 넘어갈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지금 보니까 그림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 진화 단계 긴 이 뒤에 있을 때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즉 람다 맥스 값과 물리량 x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긴 이 뒤는 주계열과 적색 거성과 백색 외성 단계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의 어떤 진화 경로, 여러분들 이거 속속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태양 정도 질량의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는 자, HR도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온도축, 이게 광도축, 그 다음에 요거의 주계열 라인이라고 했을 때, 뭐 대충 여기쯤에 이제 주계열 단계 때 위치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얘가 주계열 단계가 끝나게 되면은 요런 식의 진화 경로를 그려요. 이게 준거성부터 적색거성 초기 이르는 단계지. 그러다 이제 헬륨 핵융합 적색거성이 되면서 요렇게 HR도상에서 살짝쿵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중 껍질 연소 적색거성 단계가 되면서 요렇게 다시 HR도에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요런 식의 경로를 거쳐가지고 결국엔 뭐가 된다? 백색 외성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럼 HR도상에서 대충 요 위치쯤 있을 때가 주계열성이 되는 거고요. 대충 요런 위치에 있을 때가 이제 적색거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충 요런 위치에 있을 때가 백색 외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머릿속에서 팍팍 떠오르셔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백색 외성과 주계열성과 이 적색 거성의 표면 온도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죠? 표면 온도를 비교해 보시면은 백색 외성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이 주계열성 단계, 그리고 그 다음이 적색 거성 단계입니다. 그럼 람다 맥스를 비교해 보자라고 한다면은 람다 맥스랑 표면 온도는 반비례하는 관계니까 백색 외성이 제일 짧고 그 다음이 주계열성, 그 다음이 적색 거성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기역이 백색 외성이겠고
니은이 주계열성이겠으며 디귿이 적색거성이겠다라고 우리가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지? 자, 요거는 이제 디귿선지만 조금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별 전체에서 별의 구성 원소에 대한 수소의 함량비, 이게 X에 들어갈 수 있냐라고 지금 묻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 수소의 함량비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 별은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수소 함량비가 별의 진화 단계가 거칠수록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주계열성이 수소 함량비가 가장 풍부할 거고요. 그 다음이 적색거성일 거고요. 그 다음이 백색외성이겠죠. 왜 이 적색거성일 때에도 이 별의 내부에서 수소 껍질 연소의 형태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수소 함량이 계속 줄게 되는 거지. 그지? 아무튼 간에 그러면은 이 수소의 함량비가 뭐 요렇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백색외성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이 적색거성, 그 다음이 주계열성. 아, 그렇다면은 이 수소 함량비가 충분히 X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딱 드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선지는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춘?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167페이지 16번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67페이지 16번입니다. 자, 그림은 주계열성 내부에서 대류와 복사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영역의 분포를 별의 질량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별 A와 B의 질량은 각각 태양 질량의 1배와 12배 중 하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보고 맞춰보라는 거지. 자, 일단 이 그래프의 세로축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게 중심에서부터의 질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의 중심에서부터 질량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당연히 이 값이 0에 가까운 쪽은 별의 중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값이 1에 가까운 것은 이제 표면 쪽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춘? 자, 그다음에 뭐가 이게 태양 질량의 1배고 뭐 12배인지 그런 거 우리가 맞춰봐야 되겠는데, 자, 우리 알고 있잖아요. 뭐 태양 정도 질량의 별 같은 경우에 이 주계열성 단계에서 내부 구조가 어떠하니라고 한다면은 일단 중심핵이 있고요. 이 중심핵을 둘러싸고서 복사층이 먼저 나타나죠. 이 복사층을 둘러싸고서 가장 바깥쪽에 대류층이 나타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표면 쪽에서 대류가 나타나고 있는 요 B가 태양 질량의 1배에 해당하는 그런 별이고, 그죠? 그 다음에 A가 이제 태양 질량의 12배에 해당되는 그런 녀석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수월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 중에서 선생님, 이 B를 지금 살펴보면 이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이 이게 굉장히 좀 미미해 보이는데 이 대류층이 그렇게나 좀 작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 자, 확대 좀 해볼게요. 자, 사실 이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이요, 반지름의 비로 따졌을 때 그래도 3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오케이? 이 반지름 중에서 30% 정도를 차지를 해. 그러면 이게 부피로 치면은 꽤나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비율이 미미해 보이거든. 그지?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이 세로축이 질량비이기 때문이에요. 질량비.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 뭐 별은 기본적으로 중심부로 갈수록 밀도가 어떻게끔 돼 있어? 밀도가 굉장히 커지게끔 돼 있어. 따라서 이 가장 바깥쪽에 해당되는 이 대류층은요, 밀도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상태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어느 정도 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질량으로 치면은 굉장히 좀 미미한 거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좀 작다 보니까, 즉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층이다 보니까 이게 질량을 기준으로 나타내면은 그 비중이 굉장히 미미해 보인다. 오케이? 그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의 중심핵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복사를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실제로 이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의 중심핵 내부에서는 복사를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이 중심핵과 복사층은 구분해서 부른다는 사실. 오케이? 그거 여러분들 조금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니디에 대한 판단은 어렵지는 않아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170페이지의 21번 문제 한번 보자. 자, 170페이지 21번 보시면은 가에 요런 자료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실 건데요. 이 자료에 대한 코멘트만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보시면은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A가 질량이 좀 더 커다란 주계열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A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보다 질량이 좀 허브에 커다란 뭐 그런 녀석일 테니까 기본적으로 대류핵이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는 대류핵이 나타날 거고요. 대류핵을 둘러싸고서 복사층이 나타나는 이러한 구조를 보이고 있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는 얼추 태양 정도의 물리량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 정도의 주계열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요런 녀석 같은 경우 이제 내부 구조가 어떠하니라고 했을 때 중심핵이 나타나고, 중심핵을 둘러싸고 복사층이 나타나고, 대류층이 가장 마지막에 나타난다 라고 우리가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상태로 이제 우리가 니은선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니은선지 한번 보시면은 별의 내부에서 대류층의 평균 온도분의 복사층의 평균 온도를 뭐 A와 B에서 비교해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자, 대류층의 평균 온도분의 복사층의 평균 온도라고 했잖아. 근데 별은 기본적으로 내부로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높아지게끔 돼 있잖아.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대류층이 복사층보다 온도가 높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 값이 1보다는 작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류층이 바깥쪽에 있고 복사층이 안쪽에 있으니,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니 아무래도 대류층의 온도분의 복사층의 온도를 했을 때 지금 복사층이 대류층보다 온도가 높을 테니까 이 값이 1보다 클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니은 선지는 일단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요 정도의 판단하실 줄 아시면 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억이랑 디귿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번에는 168페이지의 17번 문제 보자. 168페이지의 17번. 자, 그림은 태양의 진화 과정 중 어느 시기에 태양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와 B는 수소와 헬륨 중 하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 자, 기본적으로 성간물질은 수소 기체 약 74%, 헬륨 기체 약 24%, 그 외 원소 약 2%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한 성간물질들이 똘똘똘똘 뭉쳐져서 별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별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수소가 74% 정도, 헬륨이 24% 정도의 분포를 보이게 돼요. 별 내부 어디에서나. 그지? 근데 이제 이 별이 주계열성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은 이제 이 중심부에서, 즉 중심맥에서 수소액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그러면은 수소의 함량이 시간에 따라 좀 줄어들고요. 헬륨의 함량은 시간에 따라 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이 별의 좀 바깥쪽에서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누구겠어? 그죠? 수소의 함량비가 헬륨의 함량비보다 더 높잖아. 요 바깥쪽 같은 경우에. 그치? 그럼 아무래도 A가 수소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고, B는 뭐가 되겠다? 헬륨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중심부에서 헬륨의 함량이 겁나 높아져 있는 상태지. 그지? 그럼 지금 이 시기가 주계열 단계에 도달했을 때랑 주계열 단계가 끝났을 때 중 하나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이 단계는 아무래도 주계열성이 끝나는 시점에서의 단계가 아닐까. 그래서 이 중심부에서 헬륨의 함량이 겁나 증가해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니디에 대한 판단은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 해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1페이지의 24번 문제 한번 보십시다. 자, 171페이지 24번입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제가 설명 하나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건데, 뭐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중심 쪽이고 여기가 이제 표면 쪽이라고 했을 때, 자, 별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내부 어디에서나 이 수소의 함량이 74% 정도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별이 이제 주계열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은 이 중심부에서 수소액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중심부에서 시간에 따라 수소 함량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오케이? 근데 이때 이 그래프의 개형을 지금 살펴보시면, 예컨대 이 노란색 그래프 봐봐. 지금 여기서 수소 함량이 줄어든 부분이 수소액 융합 반응이 일어난 부분, 즉 중심핵 부분일 거 아니야. 근데 같은 중심맥이라고 하더라도 이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시간에 수소가 좀 덜 줄었어. 지금 보시면은, 그죠? 요 정도. 좀 덜 줄었지. 근데 좀 안쪽 영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 동안 수소가 좀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자, 이거 왜 그런지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수소액 융합 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는데, 이게 같은 중심핵이라고 하더라도 내부로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내부로 깊이 들어갈수록 수소액 융합 반응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같은 시간 동안 수소가 더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이다. 오케이?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개형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태양 정도 질량의 주계열성에 해당되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오케이? 자, 근데 이 태양 질량의 1.5 내지 2배 이상쯤 되는 뭐 그런 주계열성 있잖아. 이런 주계열성은 이 그래프의 개형이 살짝쿵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일단 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별이 생성될 당시에는 별 내부 어디에서나 이 수소염량이 74% 정도로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 중심부에서 이제 수소행융합 반응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 수소염량이 점점 줄어들기는 해. 근데 이게 그래프의 개형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요런 식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수소 함량이 중심부에서 줄기는 하는데 지금 중심부에서 수소의 함량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일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차이점이야. 이 태양 정도 질량의 별과 이 그래프의 개형상에서 이런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자, 이거는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자, 태양 질량의 1.5배에서 2배 이상?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생각나는 거 없어? 그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주계열성일 때 이 별의 내부 구조가 어떠냐라고 한다면 중심액 내부에서 뭐가 일어나요? 대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대류액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자, 얘도 기본적으로 이 태양 정도 질량의 별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중심액에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수소행융합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온도도 더 높게 나타나게 되고. 그런데 다만 얘는 중심액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 대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질들이 좀 뒤섞이면서 물질들의 조성이 균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물질들이 뒤섞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수소함량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은 결국에 무엇에 의한 것이다? 대류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제가 아스트라 심화 기출이라는 강의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강의를 들어보신 분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얘도 이 중심액에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고요. 그래서 수소행융합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 다만 대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질들이 뒤섞이면서 이 물질들의 조성이 균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걸 보고서 이게 중심액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류의 영향이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사실. 괜찮아?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대류가 일어난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온도 경사는 어떻다? 온도 경사는 크다 라는 거 바로 판단하실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은 디귿선지 해결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오케이? 기억이랑 니은도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8페이지의 18번 문제 한번 보자. 자, 168페이지 18번입니다. 자, 그림은 별 A와 B의 나이에 따른 반지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별의 진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H활도상에서의 위치 변화를 떠올려 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H활도상에서 일단 주계열 단계일 때는 요게 이제 주계열 라인이다 라고 했을 때 대충 여기쯤에 이제 위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쯤. 얘가 이제 주계열 단계가 끝나게 되면 요런 식으로 H활도상에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반지름이 커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주계열 단계에서는 반지름이 거의 일정하다가 이제 주계열 단계가 끝나게 되면 급격하게 이제 반지름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와 B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반지름이 갑자기 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이런 부분에서 얘가 이제 주계열 단계가 끝난 걸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대충 요 정도가 이제 주계열에 해당하는 단계, 그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가 이제 주계열에 해당하는 단계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이 B가 훨씬 길었으니까 아무래도 B가 A보다는 질량이 좀 더 작은 별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 정도의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 길이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68페이지 19번 뭐라고? 168페이지 19번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가와나는 어느 별이 주계열 단계에 도달한 시점부터 나이에 따른 중심핵의 반지름 변화와 별의 반지름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고 맞춰보라는 거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 별이 주계열 단계가 끝나게 되면은 중심핵은 어떻게 돼? 중심핵은 수축을 하게 되죠. 중심핵은 수축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소 껍질 연소에 의해서 이 별의 외곽부는 팽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지? 그럼 중요한 거는 주계열 단계가 끝난 이후에 중심액은 수축을 하고 별의 외곽부는 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계열 단계가 끝났을 때 중심액의 반지름은 감소하고요. 외곽부, 즉 별 전체의 반지름은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훅 감소하는 요거는 중심액의 반지름일 거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훅 증가하는 건 이거는 전체의 반지름을 나타낸 걸 것이다. 그지? 따라서 이거는 별 전체의 반지름,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별의 중심액의 반지름이 되겠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선지 같은 경우에는 디귿 선지만 좀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보시면 별의 나이가 약 11억 년일 때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느냐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11억 년이면은, 나이가 11억 년이면은 이 그래프상에서 대충 요 정도 위치쯤 돼요.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지? 이거 보고서 사실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 뭐냐면 만약에 이제 중심액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우리 개념 단계에서 배웠잖아. 뭐 헬륨 핵융합 적색거성과 같이 이렇게 중심액에서 후주계열 단계에서 이제 중심액에서 헬륨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별이 정력학적 평형 상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중심액이 더 이상 수축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그지? 그래서 헬륨 핵융합이 이제 중심액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정력학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중심액의 반지름이 안정되게 된다. 즉 더 이상 뭐 수축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 고려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 이 11억 년일 때를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중심액의 반지름이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이런 상태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중심액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따라서 디귿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71페이지에 23번 볼게요. 자, 171페이지 23번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의 이 진화에 따른 물리량의 변화,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고, 아예 이 H활도상에서의 진화 경로를 외우시면 돼요. 그럼 물리량의 변화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 자, 기본적으로 이 태양 정도 질량의 별 같은 경우에 진화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H활도를 이렇게 그려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 주계열 단계일 때는 요 정도의 위치에 있다가 H활도상에서, 그치? 얘가 요런 식으로 진화를 했다가 이제 헬륨 핵융합 적색거성 단계가 되게 되면은 요렇게 이동을 했다가 이중 껍질 연소 적색거성이 되면은 요렇게 이동을 했다가 쭉 이렇게 돼가지고 백색외성이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러면은 주계열 단계 때는 이 반지름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준거성부터 적색거성 초기 단계까지 반지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요. 헬륨 핵융합 적색거성이 되었을 때 반지름이 살짝쿵 감소했다가 다시 반지름이 증가했다가 훅 반지름이 감소한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그거를 이제 여기다 접목시켜서 해석을 해보시게 되면은, 일단 여기서 반지름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원시별에서 주계열이 됐을 때, 오케이? 그때를 이야기하는 걸 것이고요. 그러면은 A부터 B까지는 이게 원시별 단계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반지름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요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계열 단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지금 제가 그린 그림에서는 여기가 살짝 올라와 있는데 이게 좀 더 일정하죠? 실제로 주어진 자료는.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지름이 급격하게 훅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급격하게 증가한 그 시점부터 반지름이 감소하기 직전까지, 여기가 이제 준거성부터 적색거성 초기에 이르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 반지름이 훅 감소한 채로 그러니까 반지름이 훅 감소하고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는 요때가 헬륨 핵융합 적색거성 단계다 라는 것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기억선지만 우리가 조금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보시면은 A에서 B로 진화하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원시별 단계에서 주계열 단계가 되는 동안 광도의 변화율이 표면 온도의 변화율보다 크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원시별이 주계열 단계가 될 때 H활도상에서 요런 식으로 이제 위치가 변하잖아요. 그죠? 이때 이 태양 정도 질량의 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수직에 가까운 경로를 그린다라고 얘기하거든. 그치? 근데 이 수직에 가까운 경로를 그린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광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변화율로 변하고, 그치? 표면 온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작은 변화율로 변한다. 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질량이 큰 별은 대체로 수평에 가까운 경로, 질량이 좀 작은 별들은 대체로 수직에 가까운 경로를 그린다고 했잖아. 이때 수직에 가까운 경로로 진화를 한다는 건 광도의 변화율은 좀 크고 표면 온도의 변화율은 좀 작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수평에 가까운 경로로 진화한다라는 건 광도의 변화율은 작고 표면 온도의 변화율은 크다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은 원시별에서 주계열이 될 때 수직에 가까운 경로를 그리다 보니까 광도의 변화율이 아무래도 표면 온도의 변화율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요, 외계행성계 파트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 건데 178페이지에 1번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